위대한 사산가 존 러스킨의 정신세계를 파모하는 이번 여정은요, 아주 특별한 책 한 권에서 시작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량은 좀 달라요. 이 책은 러스킨이 세상을 떠난 후에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그의 제자이자 조수, 그러니까 그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걸 지켜본 사람이 러스킨이 살아있을 때 직접 쓴 기록이거든요. 저자인 콜링 우드가 직접 한 말인데요. 이 책이 가진 독특한 성격을 딱 보여주죠. 러스킨 본인이 직접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승인까지 했다는 건 다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확성과 깊이를 보장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스승의 눈치를 보면서 썼을 테니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짐작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장점과 단점이 팽팽하게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러스킨이라는 인물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탐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그 사람을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강이 수많은 작은 냇물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듯이 한 인간의 정신 역시 그가 물려받은 혈통, 그를 키워낸 부모의 영향,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빚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러스킨이라는 거대한 강을 이룬 세 개의 중요한 물줄기, 바로 혈통과 부모, 그리고 유년 시절의 환경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사상가 하면 당연히 잉글랜드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러스킨 이야기의 시작은 잉글랜드가 아니라 스코틀랜드입니다. 저기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망치머리처럼 툭 튀어나온 갤러웨이라는 곳, 바로 이 거칠고 역사 깊은 땅에 그의 뿌리가 있었던 거죠. 이곳은 그냥 지리적인 배경이 아니라 그의 정신이 잉태된 자궁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러스킨의 핏줄 속에는 이렇게 정말 다양하고 강렬한 기질들이 한데 섞여 흐르고 있었어요. 공공질서를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에그뉴 가문의 엄격함, 아름다움과 지식을 사랑했던 로스 가문의 세련됨,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왕의 권력에 맞서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던 트위데일 가문의 꺾이지 않는 신념. 여기서 언약도라는 사람들은요, 17세기 스코틀랜드에서 국왕의 영국 교교를 강요하니까 우리는 장로교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역사는 곧 타협하지 않는 신념과 저항의 역사 그 자체였던 거죠.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서로 다른 가문들의 특징이 나중에 존 러스킨이라는 한 사람 안에서 정말 놀랍도록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진다는 거예요. 에그뉴 가문한테서는 사회 질서와 공적인 의무에 대한 감각을, 로스 가문한테서는 예술적인 아름다움과 지성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물려받았죠. 그리고 트위델 가문으로부터는 세상의 불의에 맞서는 예언자적인 용기, 그러니까 저항적이라고 할 만큼 강한 도덕적 신념을 물려받았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이 유산들의 조합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런데 이 트위데일 가문이 지켜온 저항과 신념이라는 게 그냥 우리 조상님이 옛날에 그랬대 하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스코틀랜드 역사의 가장 피비리 내는 순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어떤 구체적인 물건 속에 그 정신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살육의 시대는 말 그대로 언약도들이 무자비하게 탄압받던 끔찍한 시기를 말해요. 당시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베일리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언약서 원본을 캐서린에게 맡긴 겁니다. 이건 그냥 가족 이야기가 아니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신념을 지키고 역사의 증거를 지켜내려 했던 그 도덕적 용기의 생생한 증거예요. 바로 이 정신, 진실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걸 수 있는 이 불굴의 의리지가 러스킨의 핏줄 속에 그대로 흐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조상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을 틔운 토양은 어땠을까요? 바로 그의 부모님, 존 제임스 러스킨과 마고렛 콕스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은요, 정말 낭만적인 사랑과 엄격한 신앙,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가 만들어낸 한편의 서사시 같았어요. 러스킨의 아버지는 감수성이 아주 풍부한 낭만주의자이자 쉐리주 사업을 크게 성공시킨 똑똑한 사업가였어요. 사업의 브레인이었죠. 반면에 어머니 마거릿은 사실 아버지의 사촌이기도 했는데 여관 주인의 딸로 굉장히 현실적이고 강인하고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독실한 신앙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술과 문학의 세계를 상징했다면 어머니는 구식의 단단한 경건함과 질서의 세계를 대표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그냥 로맨스가 아니에요. 명예와 의무에 대한 이야기죠.
자신의 행복을 챙기기 전에 파산한 아버지가 남긴 빚을 모두 갚아서 가문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것, 이걸 자기 인생의 첫 번째 과제로 삼았던 겁니다. 19세기 영국 신사에게 명예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였는지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9년입니다. 9년! 이 긴 시간 동안 존 제임스는 사업에 관한 모든 걸 정말 혼자서 다 했어요. 편지 쓰고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고 와인 수입하고 이 모든 걸 혼자 해내면서 빚을 갚아 나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한 한 남자의 엄청난 헌신이자 목표를 위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단련하는 과정이었죠. 이 놀라운 자기 절제와 성실함, 이게 바로 러스킨 집안의 핵심적인 가풍이 됩니다. 이렇게 강렬한 명예와 헌신의 정신을 가진 부모는 외아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환경을 만들었어요. 존 러스킨은 바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한마디로 세상의 온갖 나쁜 영향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오직 위대한 정신을 길러내기 위해 아주 세심하게 설계된 온실 같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의 어린 시절은 평범함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습니다. 놀이 친구는 한 명도 없었고 장난감은 거의 없이 자물쇠로 잠긴 상자에 보관되었죠. 자유롭게 뛰어노는 대신 부모님의 온전하고 집중적인 관심 아래 매일 성경을 읽고 외워야 했어요. 하지만 바로 이 결핍이 역설적으로 그의 가장 위대한 재능을 키워냈습니다. 외부 자극이 차단된 고요함 속에서 그는 카펫의 문이나 벽지의 패턴처럼 아주 사소한 것들에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세상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힘, 바로 관찰력이 여기서 길러진 거죠. 특히 어머니의 교육 방식은 정말 극과 극을 달렸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의 의지를 꺾고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 매를 드는 것도 서슴지 않았죠. 심지어 화상의 고통을 직접 배우게 하려고 뜨거운 찻주전자를 만지게 할 만큼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밤을 새워 간호했고 산책길에 배고플까봐 몰래 비스킷을 챙겨가는 지극한 모성애를 보여주었죠. 아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엄격한 심판관이자 그의 몸을 애지중지하는 가장 헌신적인 보호자였던 셈입니다. 이런 독특한 환경에서 러스킨의 천재성은 아주 일찍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관찰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터져 나온 거죠. 3살도 안 된 아이가 의자 위에 올라가 가족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일화는요, 훗날 영국 사회를 향해 예술과 도덕에 대해 열정적으로 외치게 될 그의 미래를 보여주는 놀라운 예고편 같지 않나요? 그리고 그의 내면에 대체 무엇이 꿈틀대고 있었는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 4살 때 찾아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열망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런던 교회의 답답한 집안에서 장난감도 친구도 없이 오직 책과 부모님의 가르침 속에서만 자라온 4살짜리 아이. 그런 아이에게 화가가 자신의 첫 공식 초성화 배경으로 무엇을 그려줄지 물어봅니다. 여러분이라면 뭘 원했을까요? 장난감성? 아니면 동화 속 동물이었을까요? 그의 대답은 딱 2 단어였습니다. 푸른 언덕들이요. 와, 그 순간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런던의 회색벽을 넘어서 저 멀리 아스라이 펼쳐진 자연의 풍경, 그 광활한 지평선을 향한 거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 푸른 언덕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그가 평생토록 찾아 헤매게 될 아름다움과 자유, 그리고 숭고함의 원형이었던 셈이죠. 그 내면의 갈망, 푸른 언덕을 향한 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됩니다. 놀랍게도 러스킨의 진짜 교육은 딱딱한 교실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길 위에서 바로 가족의 마차 안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러스킨의 아버지가 건강이 썩 좋지 않아서 사업상 출장을 갈 때마다 반드시 아내가 함께 갔어요. 외아들인 어린 존을 집에 혼자 둘 수는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함께 마차에 오르게 된 거죠. 그렇게 아버지의 사업을 위한 여정이 어린 러스킨에게는 유럽의 예술과 자연을 직접 온몸으로 배우는 거대한 움직이는 교실이 되었습니다. 이 여행은 결코 한가로운 휴가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엄격한 감독 아래 진행되는 또 다른 형태의 훈련이었죠. 낮 동안에는 유럽의 대성당과 미술관, 유적지를 보고 저녁에는 반드시 그날 본 것을 일기로 기록하고 스케치로 남겨야 했습니다. 이건 그의 관찰력을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표현 능력과 결합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훈련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수많은 여행 중에서도 그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스위스 샤프하우젠 근처에서 라인강을 건너 여행하던 어느 일요일 저녁, 그의 인생에 진정한 빛이 비추는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차 창밖으로 그는 생애 처음으로 알프스 산맥의 눈 덮인 봉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4살 때 막연히 꿈꾸었던 그 푸른 언덕이 실체화되어 나타난 그야말로 초월적인 계시의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압도하는 거대한 자연의 숭고함 앞에서 어린 러스킨은 자기 안에 있던 모든 예술적 본능과 자연을 향한 갈망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프스와의 첫 만남은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시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세상을 감성적으로 느끼고 그 아름다움에 경탄하는 능력이 깨어난 거죠. 하지만 이 경이로운 감정을 그냥 느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분석하고 체계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비평가의 목소리를 갖기까지는 아직 긴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러스킨의 진정한 지적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걸었고 그 사랑을 위해 내 영혼의 모든 힘을 바쳤다. 그것은 순수했고 지혜로웠으며 숭고했다. 그러나 나는 산산조각이 났다. 존 러스킨이 훗날 자신의 첫사랑을 회고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정말 가슴 아프죠? 한 위대한 비평가의 삶을, 아니 그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열정.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로 그 격렬했던 사랑의 시작점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W.G. 콜링우드가 쓴 존 러스킨의 전기, 존 러스킨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러스킨의 제자이자 조수, 또 이웃으로 정말 오랫동안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한 인간의 내면,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창문이 되어줄 겁니다. 자, 운명적인 만남. 한 시대를 대표할 위대한 비평가를 만든 사랑 이야기. 그 시작은 18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살, 정말 풋풋한 나이죠. 청년 존 러스킨이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던 도메크 씨의 4딸을 만나게 됩니다. 이른이 아델, 클로틸드, 세실, 카롤린, 그리고 에피제니였는데요. 하지만 러스킨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맏딸 아델 클로틸드. 그녀의 파리 스타일, 그 세련된 우아함과 매력이 젊은 러스킨의 심장에 그대로 와서 박혔던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정말이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딱 봐도 그렇죠? 한쪽에는 존 러스킨, 엄격하고 경건한 영국 가정에서 성경 구절을 외우고 그림 그리면서 자란 수줍음 많고 아주 강렬한 소년이었죠. 머리는 정말 비상했지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건 좀 서툴렀고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시나 문학 이런 거였어요.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아델 도메크, 세련된 파리 사교계에서 자란 우아한 아가씨였죠. 유행에도 밝고 상류사회 분위기에도 아주 익숙했어요. 특히 소위 프랑스식 구애에 길들여져 있었는데 이게 그냥 좋아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랄까 재치 있는 대화나 타이밍 좋은 칭찬, 세련된 제스처 같은 고도로 계산된 사회적 기술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 러스킨의 진지하고 문학적인 접근이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덱에게는 좀 어색하고 어쩌면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이 깊은 문화적, 개인적인 차이야말로 러스킨의 사랑을 그렇게 힘들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겁니다. 러스킨은 자기가 새로 발견한 이 열정의 무게에 오히려 짓눌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아니, 사실 그에게는 장점이 많았어요. 키도 크고 활동적이고 외모도 꽤 준수했거든요. 그런데도 내면에 깊이 막혀있는 수줍음과 경험 부족 때문에 파리에서 온 이 세련된 아가씨들 앞에서는 완전히 작아졌던 거죠. 자신의 감정이 너무나 순수하고 절대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의 사랑은 마치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원석 같았달까요? 파리 사교계의 잘 세공된 보석들 사이에서 어떻게 빛나야 할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강렬한 감정 자체가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느껴졌던 겁니다. 자, 아델을 향한 이 열병은 잠시 접어두고 러스킨의 삶은 이제 새로운 무대로 접어듭니다. 바로 지적 성장의 중심지 옥스퍼드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곳에서도 익숙한 안락함은 그를 줄줄 따라다녔어요. 1837년 1월 러스킨은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에 입학합니다.
아버지가 사회적 명성과 지적 권위를 모두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게 고른 대학이었죠. 옥스퍼드에 들어가면서 러스킨은 좀 재미있는 서약을 해야 했어요. 머리를 기이하게 자르거나 빗지 않겠다. 구슬치기를 하지 않겠다. 선술집에 드나들지 않겠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항상 모자와 가운을 착용하겠다. 이 서양 내용만 봐도 당시 옥스퍼드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죠. 아주 격식 있고 고풍스러운 중세의 전통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례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러스킨의 어머니가 아들 건강이 너무 걱정된다면서 옥스퍼드의 하이스트리트에 아예 하숙집을 얻어서 매일 아들을 돌보기로 한 거예요. 아들의 폐가 약하다고 굳게 믿었던 어머니는 혹시라도 감기에 걸릴까, 아프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극진하게 보살폈습니다. 매일 저녁 아들과 차를 마시고 아들 친구들을 맞이했죠. 이런 과부호가 러스킨을 또래 친구들하고 좀 떨어뜨려 놓는 부작용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변덕심한 대학생활 속에서 안정적인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었고 그가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독특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러스킨은 옥스퍼드 생활에 아주 성공적으로 녹아들어요. 그 과정이 꽤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짓궂은 장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동료 학생들이 그의 등에 올라타서 사각 안뜰을 돌면서 신입생 신고식 같은 걸 했죠. 하지만 그는 금방 옥스퍼드 사교 생활의 핵심이었던 와인 파티에 여기저기 초대받는 인기 있는 인물이 됩니다. 특히 체스를 엄청나게 잘 둬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겨버리니까 지적인 존경까지 얻게 됐죠. 나중에는 친구들이 그의 잠긴 문,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그는 스포티드 오크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걸 그냥 무시하고 창문으로 막 기어들어와서 어울릴 정도로 친해졌어요. 데자르경이나 그림스턴 같은 귀족 친구들이 그의 방에 불쑥 나타나는 게 흔한 일이었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겉도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이제 러스킨은 칼 대신 펜을 듭니다. 그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글을 쓰기 시작해요. 하나는 지성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공개적인 글쓰기였고 다른 하나는 바로 아델의 마음을 얻기 위한 아주 사적인 글쓰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그의 비평가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등장합니다. 바로 카타퓨신이라는 필명이에요. 이게 그리스어로 자연을 따라라는 뜻인데요. 러스킨이 1837년부터 1838년까지 건축 잡지에 글을 쓸 때 사용했던 필명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름만 빌려 쓴 게 아니었어요. 이건 사실상 비평가로서 그의 첫 공식적인 등장이었고 그의 평생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에 대한 출사표였던 거죠. 다시 말해 예술이던 건축이던 심지어 사회의 모든 것은 자연의 원리를 따라야만 진짜이고 아름답다는 신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훗날 그가 산업혁명으로 파괴되어가는 자연과 인간성을 비판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카타퓨신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그의 초기 글들을 보면 벌써부터 그만의 독특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느껴져요. 그는 건축의 시약을 주장하면서 건물은 그냥 기능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시적인 표현이어야 한다고 말했죠. 예를 들어서 시골집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어디에나 똑같은 모양의 집을 찍어내던 당시에 이건 굉장히 신선하고 급진적인 생각이었어요. 또 공공기념물을 세울 때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장소가 가진 역사와 의미까지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의 글은 생각보다 영향력이 커서 에든버러의 스콧 기념비를 세우는 문제를 논의할 때 카타퓨신이 권위자로 인용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밖으로는 이렇게 날카로운 비평가로 명성을 쌓아가면서도 그의 마음속에선 아델을 향한 열정이 또 다른 종류의 글쓰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감동시키고 싶어서 시를 썼고 초심자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고 심지어 마르콜리니라는 희곡까지 썼어요. 비록 희곡이 무대에 올리기에는 극적인 구성이 좀 부족했지만 젊은 작가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인물의 미묘한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내는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열정은 이처럼 분석적인 비평과 낭만적인 창작이라는 두 개의 다른 물줄기로 나뉘어서 힘차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러스킨의 삶은 이제 마치 두 개의 평행선 위를 달리는 것 같았어요. 한쪽에서는 학문적인 승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낭만적인 절망이 동시에 깊어지고 있었죠.
그의 끈기는 옥스퍼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 문학상인 뉴디게이트상 도전기에서 정말 잘 드러납니다. 당시 뉴디게이트상은 그냥 문학상이 아니라 미래가 촉망되는 엘리트 지성인이라는 증명서 같은 거였거든요. 1837년 첫 번째 도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1838년 두 번째 도전 역시 실패했죠. 그런데 여기서 그의 인품이 정말 빛을 발해요. 그는 우승한 친구 다트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친구의 시가 더 완벽해지도록 밤새같이 수정하고 고쳐주면서 돕는 명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1839년 세 번째 도전작인 살세트와 엘레판타로 영광의 수상을 하게 됩니다. 3세번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죠. 그의 수상작 살세트와 엘레판타는 그냥 시가 아니었어요. 거의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의 산물이었죠. 비결이 뭐였냐면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동양의 풍경과 신화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연구해서 이국적인 이미지를 생생하게 그려냈어요. 둘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론을 가져와서 독자의 공포와 연민을 자극하는 요소를 아주 능숙하게 시에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사위원들, 그러니까 옥스퍼드의 보수적인 교수님들의 기독교 신앙에 호소하는 아주 영리한 결론을 내놓았죠. 기독교 선교서들 덕분에 인도의 브라만교가 곧 끝나고 기독교의 빛이 승리할 거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이건 시적인 재능에다가 시대의 가치관을 꿰뚫어보는 전략적인 지성이 결합된 그야말로 걸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학문적 성공의 정점에서 그의 삶은 또 다른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을 잃고 영혼은 산산조각 났으며 그는 깊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죠. 결국 아들은 프랑스의 한 귀족과 약혼을 해버립니다. 러스킨에게 이 소식은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았어요. 그의 첫사랑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는 길고 고된 여정으로 이어졌죠. 심리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기침 같은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났고 의사들은 그의 폐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병들게 한 거죠. 이 시기에 그가 쓴 시, 부서진 사슬, 이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죠. 그의 젊은 날의 열정이 끝나고 그의 세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는 걸 상징합니다. 사랑의 실패는 그냥 단순한 시련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의 세계를 지탱하던 믿음, 그러니까 순수하고 절대적인 사랑은 결국 승리할 거라는 그 낭만적인 세계관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었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이어주던 그 단단했던 사슬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근본적인 파열과도 같은 경험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랑은 참 신기하죠. 이 엄청난 절망의 지점에서 역설적이게도 위대한 비평가 존 러스킨이 태어납니다. 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집중되었던 그의 그 거대한 열정의 에너지가 이제 갈 곳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대신 방향을 틀어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 즉 진리와 아름다움을 예술 속에서 찾으려는 축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상처 입은 경험이 오히려 그의 눈을 더 날카롭게 만든 셈이죠. 그는 이제 예술 작품에서 거짓된 감상이나 겉만 번지르르한 아름다움을 견디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아들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그 완벽한 이상을 이제 그는 예술 작품에서 찾고 그것을 세상에 설명하는 걸 자신의 소명으로 삼게 된 겁니다. 개인적인 비극이 예술적인 사명으로 승화되는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이었죠. 실패는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이제 실패 속에서 단련된 새로운 정체성, 바로 옥스퍼드의 졸업생이 탄생합니다. 자, 지난 6년간의 격동적인 시간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정말 파란만장했죠. 1836년 아델 도메크를 만나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고요. 1837년에는 옥스퍼드에 입학해서 카타퓨시인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1839년 뉴디게이트상을 받으면서 학문적 정점에 오르죠. 하지만 바로 다음 해인 1840년 그의 사랑이 실패하면서 심각한 건강 위기를 맞습니다. 이후 약 1년간의 회복기를 거쳐 1841년 할업에 복귀하고 마침내 1842년에 옥스퍼드를 졸업합니다. 그의 감정과 지성, 학문적 여정이 이 6년이라는 시간 속에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그는 더 이상 사랑에 아파하는 감상적인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 자신의 이름보다 더 유명해질 정체성, 바로 옥스퍼드의 졸업생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졸업장은 단순히 학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고통스러운 성장통을 이겨냈다는 증표였고, 자신의 지성과 예민한 감수성을 이제 예술의 세계에 적용할 준비가 되었다는 세상에 대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단 한 번의 그토록 가슴 아픈 시련이 한 젊은이를 자기 시대 최고의 미술 비평가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의 젊은 시절에 겪었던 이 개인적인 비극이 어떻게 이후에 기념비적인 예술적 성취를 위한 자양분이 되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의 다음 여정에서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자, 존 러스킨의 이야기, 그의 명성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던 바로 그 순간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죠. 기념비적인 대작, 베네치아의 돌을 막 세상에 내놓은 시점입니다. 당시 그는 예술 비평가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최고의 영예, 흔들리지 않는 권위, 모두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러스킨은 바로 이 정점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걸어온 길을 넘어서는 비평을 뛰어넘는 훨씬 더 거대한 싸움, 바로 자기 자신만의 성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베네치아의 돌이라는 책은요, 그냥 베네치아의 아름다운 건물들을 소개하는 그런 여행 안내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정말 위대한 사상가였던 토머스 칼라일이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처럼 그건 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당대 사람들의 영혼을 향해 외치는 일종의 도덕적인 설교였던 거죠. 칼라일의 이 한마디는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러스킨이 더 이상 이 그림은 기법이 어떻고 저 조각은 형식이 어떻다를 논하는 그런 비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는 한 시대의 정신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거의 예언자와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죠. 러스킨에게 베네치아의 낡은 고딕 건축물은 그냥 돌덩이가 아니었어요. 그 돌 하나하나를 깎고 쌓아 올렸던 수백 년 전 중세 장인들의 자유로운 영혼, 그들의 기쁜 신앙심, 그리고 자기 일을 사랑했던 노동의 기쁨이 고스란히 기록된 살아있는 거대한 문서였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러스킨이 과거의 돌멩이 속에서 그토록 위대한 인간의 영혼을 발견하고 있을 바로 그 순간에 세상은 전혀 다른 미래를 보면서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1851년 런던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철과 유리로만 지어진 그야말로 눈부신 건물, 수정궁에서 만국박람회가 열립니다. 이건 그 시대의 열광이 최고조에 달한 사건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최신 기계들, 화려한 상품들이 끝도 없이 전시되어 있었죠. 이걸 본 사람들은 와, 드디어 인류가 기술로 모든 것을 정복했구나. 이제 끝없는 진보와 번영의 시대가 열렸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 당시 러스킨과 세상 사이의 그 어마어마한 생각의 차이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이 수정궁의 눈부신 빛 속에서 진보다 번영이다 외치고 있을 때 러스킨은 그 화려한 빛이 만들어내는 짙은 그림자를 보고 있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들을 보면서 산업의 힘에 감탄할 때 러스킨은 그 기계에 종속되어 똑같은 동작만 반복하는 영혼 없는 비인간화된 노동의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그에게 이 만국박람회는 인류 정신의 위대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저 인간의 존엄성, 예술의 가치, 모든 것을 돈으로 사고 파는 상품으로 만들어버린 상업에 대한 숭배의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 근본적인 시각 차이, 세상의 끝없는 낙관주의와 러스킨의 냉철한 비판적 통찰 사이에 이 깊고 깊은 균열이 결국 그의 인생을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그래서 러스킨의 첫 번째 전투는요, 조용한 서재의 책상 앞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시끄럽고 논쟁이 들끓던 전쟁터, 바로 당대 미술계 한복판에서 시작되었죠. 당시 기성화단으로부터 이건 그림도 아니다라며 맹렬한 비난을 받던 한 무리의 젊고 반항적인 화가들이 있었는데 러스킨이 바로 그들 편에 서서 변호를 자초하고 나선 겁니다. 그는 이제 펜으로 진실을 논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행동으로 그 진실을 지키는 전사가 되기로 결심한 거죠. 당시 영국 미술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곳이 바로 왕립 아카데미였는데요. 러스킨이 보기에 이 아카데미 화풍은 완전히 생명력을 잃은 껍데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
아름다움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해진 고전적인 규칙과 관습에만 꽁꽁 묶여 있었죠. 예를 들면 풍경은 늘 목가적이고 이상적으로 아름다워야 했고 그림 속 인물은 언제나 고귀하고 완벽한 모습이어야만 했습니다. 러스킨은 바로 이것을 거짓이라고 봤어요. 현실의 추함, 불완전함, 복잡함을 외면한 채 예쁘게 포장만 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렇다면 진정한 비평가는 뭘 해야 할까요? 모두가 칭송하는 이 안락한 거짓말에 동참해서 편안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온갖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불편한 진실의 편에 설 것인가? 러스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둘의 대립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왼쪽에는 기성 아카데미 양식이 있죠. 모든 걸 이상적으로 만들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매끈하게 다듬어서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꾸며낸 아름다움입니다. 반대편에는 조네걸의 밀레이 같은 젊은 화가들이 이끌었던 라파엘 전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인위적인 규칙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 대신에 자연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거의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게, 때로는 고통스러울 만큼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리려고 했습니다. 진흙이 잔뜩 묻은 낡은 창화, 쭈글쭈글한 노동자의 손, 병들어 시든 나뭇잎 하나까지도 그들에게는 외면해서는 안 될, 그려야만 하는 소중한 진실이었던 겁니다. 이건 기존 미술계가 추구하던 편안하고 우아한 미학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일종의 선전포고였죠. 러스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시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이었던 더 타임즈에 이 젊은 화가들을 변호하는 글을 기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영리하고 강력한 전략을 구사하죠. 바로 이 바나나 같은 젊은이들을 자신이 예전에 현대 화가로 내르건해서 그토록 위대한 화가라고 격상시켰던 JMW 터너와 연결시킨 겁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 젊은이들이 지금 자연의 진실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터너가 평생에 걸쳐 해왔던 바로 그 위대한 작업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이 한마디가 가진 힘은 엄청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라파엘 전파는 근본 없는 이단 아에서 위대한 거장의 정신을 잇는 계승자로 그 위상이 바뀌게 된 거죠. 엄청난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해준 셈입니다. 하지만 신문에 글을 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러스킨은 이제 자신의 사상을 대중에게 직접 목소리로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대중강연이라는 낯선 무대에 오르게 되죠. 늘 책 뒤에 숨어있던 당대 최고의 비평가가 대중과 직접 얼굴을 마주했을 때 과연 세상은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1853년 11월 그가 에든버러에서 했던 강연에 대한 한 신문의 묘사는 연단에 선 러스킨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마 사람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청중을 휘어잡는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웅변가를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사람은 온화한 표정에 어찌 보면 좀 섬세해 보이기까지 하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는 정말 예리했죠. 그의 부드러운 겉모습 속에 숨겨진 의미심장함, 즉 내면에 들끓고 있는 강렬한 힘과 확신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그의 강연 스타일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막 소리를 지르거나 과장된 몸짓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하지만 마치 음악처럼 리듬감 있고 명료한 목소리로 아주 느리고 신중하게 자신의 생각을 하나하나 풀어나갔죠. 그의 힘은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이디어의 깊이와 진정성 그 자체에서 뿜어져 나왔죠. 청중들은 화려한 말솜씨에 현혹된 게 아니라 책상 위로 몸을 살짝 기울인 채 빛나는 눈으로 오직 진실만을 전하려는 그의 그 뜨거운 열정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겁니다. 러스킨의 사명감은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내가 진실한 예술이 중요하다고 외쳐봤자 그걸 보고 느낄 사람들의 눈과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죠. 위대한 예술 작품은 위대한 사회에서만 나올 수 있고 위대한 사회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즉 예술개혁은 곧 사회개혁이어야 하고 또 교육개혁과도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러한 깨달음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급진적이면서도 또 가장 의미 있는 실천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바로 1854년에 런던의 문을 연 노동자 대학의 교사로 참여해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가난한 장인들에게 직접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엄청난 부자였던 그가 손에 기름때와 흙먼지가 묻은 노동자들 앞에 서서 드로잉의 기초를 가르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그 시대에는 하나의 혁명과도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러스킨의 목표가 결코 이 노동자들을 직업 화가로 만드는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진짜 목표는 보는 행위 그 자체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는 나뭇잎 하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관찰하고 그리는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고 더 명료하게 생각하게 되며 결국에는 자기 삶과 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술은 부자들의 거실에 걸리는 사치품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더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도구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러스킨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는요, 아주 현실적인 사업가였던 그의 아버지를 극심한 불안에 빠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노동운동가나 차티스트 같은 당시에는 아주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던 가업에까지 해를 끼칠까봐 정말 노심초사했어요. 아버지에게 중요한 건 가문의 안정과 평화로운 삶이었는데 아들은 세상을 바꾸겠다며 자꾸 위험한 일에 뛰어드니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아버지의 안락한 세상과 아들이 꿈꾸는 정의로운 세상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러스킨에게 이 길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러스킨 자신도 자신의 의도를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인용문에서처럼 자신의 모든 활동이 이 사회의 안일한 평화를 교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혔죠. 여기서 그가 말하는 평화가 뭘까요? 그건 바로 사회에 만연한 불의와 불평등을 애써 외면하면서 유지되는 거짓된 평온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위선적인 평화를 깨트리는 자극제가 되기를, 사회를 편안한 잠에서 흔들어 깨우는 성가신 존재가 되기를 스스로 자처했던 겁니다. 이렇게 밖으로는 세상과 격렬한 싸움을 벌이는 한편으로 러스킨은 아주 사적이고도 고독한 과업에 착수합니다. 그건 바로 그가 평생 스승이자 영웅으로 숭배에 맞지 않았던 위대한 화가 J.M.W. 터너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어마어마한 양의 유산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터너는 죽으면서 자신의 전생애가 담긴 작품들을 모두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그 수가 무려 2만 점에 달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그림 2만 장이 아닙니다. 한 위대한 예술가의 평생에 걸친 고뇌와 영감, 그 모든 것이 담긴 인류의 보물이었죠.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보물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썩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국가조차도 이 방대한 양의 유산을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러스킨이 처음 터너의 집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마주한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수십 년간 한 번도 치우지 않은 먼지와 거미줄,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곰팡이 속에서 터너의 위대한 걸작들이 말 그대로 썩어가고 있었죠. 그는 이 장면을 보고 마치 수천 년 동안 잊혔던 고대 도시 폼페이를 처음 발굴하는 고고학자의 심정과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경이로운 천재의 흔적과 끔찍할 정도의 방치가 뒤섞인 그야말로 혼돈의 현장이었던 거죠. 이건 정말이지 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그야말로 헤라클레스적인 과업이었습니다. 러스킨은 몇 달에 걸쳐서 춥고 어둡고 축축한 방에서 혼자 그 수만 점에 달하는 종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분류하고 목록을 만들고 곰팡이를 조심스럽게 털어냈습니다. 작품의 물리적인 훼손과도 싸워야 했고 터너가 남긴 복잡한 유언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와 관료주의의 무관심과도 싸워야 했죠.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을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해냈다는 겁니다. 오직 스승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예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위대한 유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성한 의무감 하나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낸 것입니다. 어느덧 1850년대가 저물어갈 무렵 러스킨의 청춘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겼던 그 거대한 프로젝트가 마침내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일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완결은 러스킨의 사상이 더 크고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여는 아주 심오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860년, 무려 17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집필된 현대화가론의 마지막 5권이 드디어 출간됩니다. 이 기나긴 여정을 한번 보세요. 한 젊은이가 터너라는 특정 화가를 변호하기 위해 시작했던 글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미학이론 전반을 다루게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술과 자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 전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거대한 사상의 건축물로 완성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책을 러스킨이라는 사람과 함께 성장하고 진화했던 것이죠. 러스킨은 이제 예술 비평이라는 가장 높은 산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았죠. 그리고 그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그림이나 조각 같은 개별 예술 작품들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 빈민가의 비참한 풍경, 인간의 탐욕이 들끓는 사회 전체의 모습, 즉 훨씬 더 새롭고 훨씬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거대한 전쟁터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거죠. 그는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싸움은 이 편안한 산 정상이 아니라 저 아래 혼란스러운 계곡의 전쟁터에서 벌어져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이 그의 최종적인, 그리고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노력들, 그러니까 예술을 옹호하고 노동자들을 가르치고 열정적으로 강연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침몰하고 있는 거대한 배 위에서 갑판을 열심히 닦고 있는 일과 같다는 것을요. 배 자체가, 즉 이윤 추구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이 사회의 경제적인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이익을 숭배하는 사회는 결코 위대한 예술도 위대한 인간도 나올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그의 진짜 과업은 예술이라는 가지를 조금 다듬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 자체를 바꾸는 일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시작했던 한 비평가의 성전은 그를 결국 하나의 피할 수 없는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들었죠. 예술계의 교황이라고 불릴 정도의 엄청난 명예와 안정적인 삶, 그 모든 것을 이미 손에 쥐었는데 도대체 왜 굳이 그것을 모두 버리고 사회 전체와 맞서 싸우는 이 험난한 가시밭길을 스스로 택하려 했던 걸까요? 바로 이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처절한 과정이 그의 남은 생애를 관통하는 가장 거대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1870년대 존 러스킨의 삶은요, 정말이지 두 사람이 한 몸에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낮에는 옥스퍼드 대학의 아주 존경받는 교수로서 예술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밤이 되면 당대 산업사회의 심장을 향해 불을 뿜는 그런 예언자로 변신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학문의 상아탑에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상아탑을 떠받치고 있는 이 사회 전체를 뿌리부터 바꾸려고 했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가 어떻게 이 교수와 혁명가라는 두 개의 자아 사이에서 치열하게 싸웠는지, 그리고 세상을 구하려던 그 뜨거운 열정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그 격동의 10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러스킨이 이 운명 같은 소식을 들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무슨 시끌벅적한 런던의 사교계나 옥스퍼드의 강의실 이런 곳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한 조용한 성당 아니었습니다. 그는 르네상스 화가 루이니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림 앞에 가만히 앉아서 예술의 본질이 뭘까 깊이 파고들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 전보 한 장이 그의 고독한 명상을 깨뜨린 거죠. 그리고 그를 영국 학계의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공적인 무대로 불러낸 겁니다. 슬레이드 미술 교수라는 이 자리는 그때 막 새로 생긴 거였는데 영국 최고의 대학이 이제 우리도 미술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아주 상징적인 자리였어요. 그는 이 자리가 가져다 줄 엄청난 기회와 책임감을 바로 직감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자, 그럼 러스킨의 삶에서 가장 폭발적이었던 이 10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옥스퍼드 교수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순간부터 노동자들을 향해서 예언자의 목소리를 냈던 시기, 또 자신의 이론을 현실에서 직접 부딪혀가며 실험했던 과정,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위한 청사진이었던 성조지 길드의 창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열정의 끝에서 마주해야 했던 무너지는 내면까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러스킨의 새로운 역할부터 시작해보죠. 베네치아에서 혼자 조용히 예술 연구에만 몰두하던 생활과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옥스퍼드 교수라는 아주 공적인 자리. 이 극명한 대비가 그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어요. 슬레이드 미술 교수로서 러스킨의 첫 강의가 열리던 날, 와, 정말 옥스퍼드 전체가 들썩였다고 해요. 이건 그냥 평범한 강의가 아니었거든요.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비평가의 등장을 직접 보려고 학생, 교수들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런던에서 기차까지 타고 온 일반 시민들까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겠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준비된 강의실은 순식간에 꽉 차버렸고 문 밖에는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아쉬워하고 있었죠. 이 뜨거운 열기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대학 측에서 부랴부랴 장소를 옮겨야 했어요. 어디로 갔냐면 옥스퍼드에서 가장 큰 공간인 셸돈형 극장으로요. 마치 옥스퍼드 전체가 그의 등장을 축하하는 거대한 행사 같았다고 합니다. 그때 강단에 섰던 러스킨의 모습을 묘사한 기록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줬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머리카락은 회색 한 올 없이 짙은 갈색이었고 넓은 이마에는 마치 조각가가 진흙을 거칠게 덧붙인 것처럼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날카로운 매부리 코에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평생 사랑했던 이탈리아 베로나의 그리핀 조각, 그러니까 머리는 독수리고 몸은 사자인 그 신화 속 동물을 떠올리게 했다고 합니다. 외모 자체가 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강력한 개성과 예리한 지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죠. 자, 이제 러스킨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그는 옥스퍼드의 존경받는 교수로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리를 발판 삼아서 당시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아주 급진적인 사회 예언자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의 목소리가 포르스 클라비게라라는 아주 독특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국 전역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 포르스 클라비게라는요, 그가 이전에 썼던 그 어떤 책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학자들 보라고 쓴 두껍고 어려운 책이 아니었죠. 그는 상아탑의 언어를 버리고 매달 발행되는 편지라는 가장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소통 방식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사회 변화라는 게 학자들끼리 토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때 시작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신인을 딱 정했어요. 영국의 노동자와 일꾼들이라고요. 이 편지들을 통해서 그는 부의 본질이 뭔지, 노동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자본주의가 얼마나 비인간적인지에 대한 자신의 가장 급진적인 생각들을 정말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포르스 클라비게라가 그의 학문적인 삶에서 얼마나 의도적으로 벗어나려고 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독자, 어조, 목적, 심지어 배포 방식까지 모든 게 달랐죠. 특히 주목할 점은요. 그가 기존의 큰 출판사들을 다 거절하고 자기 제자였던 조지 앨런과 함께 직접 책을 출판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아름답게 인쇄된 책을 광고 하나 없이 오직 공정한 고정 가격으로만 팔았습니다. 이건 책을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자본주의 출판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그의 신념이 그대로 담긴 행동이었던 거죠. 당시의 러스킨의 이런 급진적인 행보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아니, 저 명망 높은 교수가 왜 저러나 싶었겠죠. 하지만 그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열렬히 지지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대의 대학자이자 사상가였던 토머스 칼라일이었어요. 칼라일은 포르스 클라비게라를 읽고 나와 똑같이 느끼는 유일한 영혼이라면서 극찬을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외로운 길을 가던 러스킨에게 정말 엄청난 격려와 용기가 되었죠. 하지만 러스킨은 평생 동안 바로 이 모순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포도주 상인이었던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그야말로 상류층 신사였거든요. 그런데 그의 글과 말은 그 부를 만들어낸 자본주의 시스템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죠. 이 내적인 갈등은 그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위선자가 아닐까? 내 신념을 어떻게 삶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이 고뇌가 그를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그의 개인적인 삶의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어쩌면 그를 붙잡아둘 마지막 끈이 사라진 셈이었죠. 그리고 그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 7,000파운드, 그러니까 남은 재산의 11조를 내놓아서 성조지 기금을 설립합니다. 그의 가장 야심차고 거대한 사회 실험이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러스킨은 편안한 안락 의자에 앉아서 글만 쓰는 그런 사상가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이론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좀 기이하고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직접적인 실험들을 감행했습니다. 런던의 거리에서, 옥스퍼드의 들판에서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러스킨은 옥스퍼드 학생들이 책상에만 앉아 있는 걸 원치 않았어요. 당시 영국 상류층 사회에서는 육체 노동을 아주 천한 계급의 일로 여겼거든요. 하지만 러스킨은 진짜 예술 교육은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경험, 즉 육체 노동의 신성함과 존엄성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이끌고 옥스퍼드 근처 마을의 진흙탕 길을 아름다운 자갈길로 닦는 이른바 핑크십하기 실험을 시작했어요. 상류층 자제들이 교수님과 함께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는 모습,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겠죠. 비록 길은 엉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이 실험은 이론을 넘어선 그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전설적인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실험은 옥스퍼드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런던의 한 구역을 청소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했어요. 그중에는 치키라는 별명을 가진 잘생겼지만 장난기가 아주 많은 구두닦기 소년도 있었는데 러스킨은 끝까지 그를 해고하지 않았지만 결국 소년을 군에 입대했다고 합니다. 또 광고나 속임수 없이 오직 좋은 품질의 차만 정직하게 파는 찻집을 열어서 예전에 자기 집 하녀였던 분에게 운영을 맡기기도 했죠. 이 모든 것들은 경쟁과 이윤 대신 정직과 품질이라는 가치가 통하는 다른 경제가 가능하다는 걸 현실에서 보여주려는 작은 시도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러스킨의 사회개혁에 대한 가장 거대하고 포괄적인 비전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바로 성조지 길드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인데요. 이건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니었어요. 산업혁명 이후 영국 사회를 지배하던 그 무자비한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작지만 완벽한 새로운 세상을 직접 만들어 보려는 시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스킨이 성조지 길드를 통해서 답하고 싶었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산업시대의 병폐, 그러니까 인간을 기계의 부품으로 만들어버리는 노동,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는 공장의 연기, 오직 이윤만을 쫓는 탐욕에 맞서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공동체를 구상했어요. 망가진 세상 밖으로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새로운 씨앗을 심으려고 한 거죠. 길드의 회원이 되려면 몇 가지 근본적인 약속을 해야 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수입의 10분의 1을 공동기금에 기부하는 거였죠. 그런데 가장 급진적이고 핵심적인 규칙은 바로 고리대금, 즉 이자놀이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러스킨은 돈이 스스로 돈을 버는, 그러니까 노동 없이 이자를 통해서 부가 쌓이는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이야말로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끝없는 탐욕과 불평등을 낳는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악이라고 믿었어요. 길드는 바로 이 악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시도였던 겁니다. 러스킨이 꿈꿨던 길드의 모습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길드가 소유한 땅에서 회원들이 농사를 지어요. 지주에게 임대료를 빼앗기는 대신 길드에 정당한 몫을 내고요.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증기기관 대신 깨끗한 물레방아를 돌리는 공장에서 정직한 물건을 만듭니다. 아이들은 경쟁이 아니라 협동을 배우는 길드 학교에 다니고요. 노동자들은 퇴근 후에 길드 박물관에 들러서 아름다운 예술품과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영혼을 살찌우는 거죠. 이건 단순히 이상을 넘어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급자족적인 대한 공동체를 만들려는 거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드는 실제로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철강도시 셰필드 외곽의 작은 마을 워크리에 노동자들이 일 끝나고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박물관을 세웠어요.
그 안에는 값비싼 명화 대신에 아름다운 광물이나 식물 세밀화와 훌륭한 책들을 전시했죠. 맨섬이라는 곳에서는 물레방아로 돌아가는 방직 공장을 지원해서 전통 방식의 양모직물을 생산했습니다. 러스킨은 직접 이 렉시 옷감으로 만든 소박한 회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길드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모든 시도가 성공한 건 아니었어요. 야심차게 시작했던 농업 공동체 실험 같은 것들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 또 참여자들 내부의 문제로 실패를 겪기도 했습니다. 870년대의 마지막 장은 러스킨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가였습니다. 교수와 예언가, 이 서로 너무 다른 세계를 오가면서 쏟아부었던 그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가 결국 그의 섬세한 정신과 육체를 잠식하기 시작했거든요.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려고 했던 예언자는 그 무게에 서서히 짓눌리고 있었던 겁니다. 수년 동안 종교적인 회의와 우울감에 시달렸던 러스킨은 1877년 베네치아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는 화가 카레파초의 그림을 연구하다가 꿈과 현실 속에서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일련의 상징과 징표들을 겪었다고 믿었어요. 이를 통해서 그는 잃어버렸던 기독교 신앙을 되찾았고 잠시나마 깊은 절망에서 벗어나서 아주 특별한 행복감과 영적인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고향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보면 그가 얼마나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는지가 보여요. 1877년 봄, 옥스퍼드 강단에서 영원한 삶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던 그는 불과 몇 달 뒤인 그의 겨울, 극심한 기침과 질식감, 정신적 혼란에 시달리면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78년 2월, 그는 끔찍한 환각과 함께 첫 번째 정신붕괴를 겪게 됩니다. 완전한 붕괴가 오기 직전에 러스킨이 친구에게 쓴 이 편지는 그의 육체적, 정신적 탈진 상태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정말 절절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빛과 소림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듯한 그런 절망감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결국 1879년 그는 옥스퍼드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10년간의 쉼없는 투쟁, 학문과 사회 개혁 사이에서의 그 끊임없는 고뇌로 가득 찼던 시대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막을 내립니다. 그의 옥스퍼드 경력의 첫 번째 장이 닫히는 순간이었고 그의 남은 생애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한 위대한 정신이 세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마주한 가장 혹독한 전쟁터는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러스킨의 남은 생애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가장 아프고도 중요한 숙제가 될 겁니다. 존 러스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세상 모든 곳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당통이나 로베스피에르와 함께 행동할 수는 없다. 지금 영국에서 나와 칼라일, 우리 둘만이 신과 여왕을 위해 서 있다. 이건 뭐 거의 선언문 같죠? 평생에 걸쳐 산업사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던 그가 이제는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혁명가가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W.G. 콜링우드가 쓴 이 존 러스킨 전기는요, 바로 이 격동의 마지막 여정을 정말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러스킨의 말년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성조지 길드입니다. 그가 그토록 비판했던 산업사회에 맞서서 현실 세계에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던 정말 야심찬 꿈이었죠. 이건 그의 모든 사상이 집약된 거대한 사회적 실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조직일드는요, 그냥 뭐 좋은 일 하자는 자선단체나 친목 모임 같은 게 아니었어요. 이건 그의 사회 철학 전체가 응축된 결정체 같은 거였죠. 러스킨이 보기에는 당시 산업 자본주의라는 게 말이죠. 사람을 완전히 돈의 노예로 만들고 자연의 아름다움은 다 파괴하고 노동의 신성함마저 더럽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정면으로 맞서는 대안 공동체를 직접 만들어보자 하고 나선 거죠. 길드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윤을 최대한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 끝없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돕는 것. 기계의 부품이 되는 노동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되찾는 것이었어요. 그의 미학 이론하고 사회 이론이 바로 이 지점에서 딱 만나는 겁니다.
아름다운 걸 보고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 이게 바로 성조지 길드의 뿌리 깊은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길드는 대체 어떻게 운영되었을까요? 그 규칙들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컴패니언, 그러니까 동료라고 불리는 회원들은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지키겠다고 맹세해야만 했어요. 첫째는 충성. 영국의 법과 길드마스터의 명령에 충성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건 무질서한 개인주의에 반대하고 현명한 리더 아래에서 질서 있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그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둘째는 정직한 노동. 돈을 받든 그냥 좋아서 하든 모든 노동은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공장에서 마구 찍어내돈 값싸고 조악한 물건들에 대한 비판이자 사람의 손길이 닿은 물건의 가치를 되살리려는 노력이었죠. 셋째, 단순한 삶, 이자놀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건데 러스킨은 돈이 돈을 낳는 금융 자본주의, 즉 고리대금업을 모든 악의 뿌리라고 봤거든요. 넷째는 자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속이지 않는 것. 이건 공동체를 위한 기본 윤리였고요. 마지막으로 11조,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길드 기금으로 내는 겁니다. 이건 세금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헌신, 우리 공동의 이상을 위해 내 것을 기꺼이 내놓는다는 정신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럼 회원들이 낸 21조, 이 소중한 돈은 대체 어디에 쓰였을까요? 러스킨은 아주 구체적이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농사짓는 회원들이 경작할 땅을 사는 데 썼습니다. 러스킨에게 땅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었으니까요. 둘째, 회원들이 정직한 물건을 만들 공장과 방앗간을 마련하는 것. 특히 그는 석탄 연기 풀풀 나는 증기기관 대신 자연의 힘, 그러니까 물의 힘을 이용하는 수력을 선호했어요. 여기서 그의 환경 사상이 명확히 드러나죠. 셋째, 회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학교와 박물관을 세우는 것. 교육과 예술로 노동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목표였거든요. 마지막으로 목동의 도서관이라고 이름 붙인 고전 도서관을 만드는 것. 위대한 사상가들의 지혜를 누구나 접할 수 있게 하려 했던 겁니다. 이 모든 목표들을 보면 그가 길드를 단순히 먹고 사는 경제 공동체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리는 교육 공동체로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정말 멋진 계획이다 싶죠. 그런데 말이에요. 과연 이 거대한 비전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구현됐을까요? 길드가 벌였던 아주 흥미로운 실험들, 그 성공과 실패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이 현실이라는 땅에 발을 들였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지 말이죠.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냈던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셰필드에 세운 박물관이었습니다. 셰필드, 아시죠? 당시 철강산업의 심장부, 그야말로 연기가 자욱한 공업도시였거든요. 바로 그런 곳에 박물관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메시지였죠. 이곳은 부자들이 자기 수집품을 자랑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어요. 매일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집품 하나하나를 아주 신중하게 골랐어요. 아름다운 광물 결정, 위대한 조각상을 정교하게 본뜬 석고 모형, 그리고 잘 만들어진 고전 책들. 러스킨은 노동자들이 이런 순수한 아름다움을 보면서 미적 감각을 키우고 삶의 영감을 얻고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박물관은 그의 사회개혁 사상을 실현하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였던 셈이죠. 이 말을 보면 박물관의 시작이 어땠는지 그려져요. 정말 소박했죠? 처음에는 월클리라는 곳에 작은 오두막에 자리를 잡았는데 러스킨이 구상하고 모아놓은 그 방대한 수집품들을 다 놓기에는 턱없이 비좁았던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이상은 지역 노동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박물관은 점점 유명해졌어요. 결국에는 셰필드 씨의 지원을 받아서 훨씬 더 크고 멋진 미어스브룩 파크의 저택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작은 오두막에서 시작된 꿈이 모두가 인정하는 공공자산이 된 순간이었죠. 이건 러스킨의 비전이 그냥 몽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시도가 다 성공한 건 아니었어요. 아주 뼈아픈 실패도 있었죠. 길드의 원칙을 땅 위에서 실현하려 했던 한 농업 공동체 실험은 이상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를 냉혹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어 한 무리의 공산주의자들이 러스킨에게 와서 협동농장 계획을 제안합니다.
그들의 열정에 감동한 러스킨은 길드 기금으로 덜컥 농장을 사주고는 전적으로 믿고 맡겼어요. 그런데 현실은요, 만만치 않았죠. 회원들은 농사 경험이 전혀 없었고 이상적인 토론만 열심히 했지 실제로 밭을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돈은 금방 바닥났고 돈을 벌려고 찻집을 열자는 둥 처음의 원칙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내부 분쟁과 갈등 끝에 공동체는 허무하게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이 실패는 좋은 의도와 높은 이상만으로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죠. 하지만 실패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길드의 정신이 아주 멋지게 성공한 사례들도 있었어요. 특히 잊혀가던 전통 수공업을 되살리는 분야에서 빛을 발했죠. 맨섬의 렉시라는 곳에서는 에그버트 라이딩스라는 사람이 홈스폰 산업을 일으켰어요. 그는 잊혀가던 전통 물레를 지역 여성들에게 다시 가르쳤고 길드는 물의 힘으로 움직이는 방앗간을 지어서 지원해줬습니다. 여기서 순수 양모로 짠 튼튼한 회색 옷감은 품질이 너무 좋아서 러스킨 자신도 평생 즐겨 입었을 정도였어요. 또 다른 성공 사례는 랭데일의 수직 직조 산업입니다. 엘버트 플레밍이 주도해서 전통적인 실 잡기와 손으로 옷감을 짜는 기술을 부활시켰는데 이게 아주 성공적인 지역 특산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두 사례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정직하게 만든 물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또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길드의 잠재력을 멋지게 보여준 거죠. 러스킨은 그냥 멀리서 지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길드라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도 직접 자기 돈과 명성을 걸고 작지만 의미 있는 실험들을 했죠. 예를 들어 런던 패딩턴가에 찻집을 열었는데요. 광고 일절 없이 정해진 가격에 최상급 차만 팔았어요. 당시 만연했던 허위 광고나 폭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또 대형 박물관 근처 거리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들겠다면서 직접 사람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전함의 갑판처럼 깨끗한 거리였대요. 시민이라면 공공공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런 작은 시도들이 사회 전체를 바꾸진 못했겠지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어 했던 그의 진심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과 부딪히면서 그는 점점 지쳐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그가 자신을 위해 만든 개인적인 세계, 브렌트우드로 가보겠습니다. 세상과 싸우는 공적인 예언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성체에 칩거한 사적인 개인으로서의 러스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871년 러스킨이 코니스턴 호숫가의 브렌트우드라는 작은 집을 사는데요. 이건 그냥 집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성역이었고 작업실이었고 인생의 마지막 우대였죠. 시끄러운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처랄까요? 그는 이 집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자신의 이상과 취향이 완벽하게 반영된 작은 왕국을 만들어갔습니다. 브렌트우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예술, 그리고 학문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에게는 세상의 축소판이자 이상향 같은 곳이었습니다. 브렌트우드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뭐니 해도 그의 서재였어요. 그 방에 들어가면 정말 그의 정신세계가 그대로 펼쳐져 있는 느낌이었죠. 벽에는 그가 존경했던 듀러의 판화, 터너의 수채화, 그리고 무려 1000기니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산 메이소니에의 나폴레옹 그림이 걸려 있었고요. 에메랄드색 가죽으로 된 붉은 마호가니 가구, 수천 개의 광물 표본으로 가득 찬 캐비넷, 고대 키프루스에서 온 도자기, 노르웨이 왕의 성경, 월터 스콧경의 친필 원고 같은 보물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놓여 있었다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질서 있는 혼돈 속에서 그의 생각을 자극하는 원천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그의 글쓰기 방식인데요. 아주 독특했어요. 일단 쓰고 싶은 주제에 대해 대략적인 개요, 실러버스라는 걸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는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막 써내려가는데 그래서 원고에는 망설임이나 수정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진짜 특이해요. 조수가 이 어지러운 초고를 깨끗하게 베껴 쓰는 거죠. 놀랍게도 러스킨은 인쇄소에서 교정쇠가 넘어올 때까지 자기 글을 다시 안 보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는 이 교정쇠를 일종의 시험판처럼 여겼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처음 보는 독자처럼 객관적으로 자기 글을 검토했던 거죠. 이 일화 하나만 봐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감이 오죠.
러스킨은 자기 서재가 늘 깨끗한 걸 보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대요. 그런데 그의 친구가 발견한 진실은 뭐였을까요? 러스킨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라도 집안의 하녀가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서재를 완벽하게 청소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였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씁쓸하기도 하고 인간적이기도 한데요. 그가 자신의 지적인 세계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그 세계를 유지시켜주는 보이지 않는 노동이나 현실적인 부분에는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가 브렌트우드에서 했던 소일거리들, 이것도 그냥 취미가 아니었어요. 땅을 개간하고 늪에 물을 빼고, 이게 다 그의 철학을 실천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직접 연장을 들고 쓸모없는 땅을 쓸모있게 만들고 크랜베리 같은 유용한 식물을 심었습니다. 또 방문객들이 호수와 산의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길을 내기도 했어요. 이 모든 행동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정성껏 돌봐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그의 신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에게 노동은 곧 기도이자 예술이었던 거죠. 하지만 브렌트우드의 평화는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바깥 세상의 폭풍,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의 마음속에서 몰아치는 폭풍이었죠.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격동적인 시기가 시작됩니다. 몇 년간 떠나있던 옥스퍼드에서 다시 그를 불렀어요. 슬레이드 미술 교수로 화려하게 복귀했죠. 그의 명성은 여전해서 강의실은 학생들로 터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폭풍전의 고요함 같은 거였습니다. 그의 이상과 시대정신 사이의 간극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었거든요. 이 영광스러운 귀환은 결국 아주 극적인 파국으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바로 생체 해부 문제였어요. 대학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실험하는 생리학 실험실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투표에 붙인 겁니다. 러스킨에게 생체 해부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야만적인 고문, 생명에 대한 신상 모독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과학은 반드시 윤리와 도덕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대학과 당시 과학계의 입장은 달랐어요. 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이건 정말 타협이 불가능한 가치관의 충돌이었습니다. 투표 결과 실험실 지원안이 통과되자 그는 미련 없이 교수직을 던져버렸습니다. 평생 아름다움과 윤리를 가르쳤던 옥스퍼드가 생명을 경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느꼈던 거죠. 이건 그냥 사직이 아니었어요. 나는 당신들과 더 이상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는 현대 문명에 대한 그의 마지막 절규이자 최종적인 거부 선언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19세기의 폭풍 구름이라는 강연이에요. 그는 당시에 실제로 유럽 하늘을 뒤덮었던 어둡고 기이한 구름과 바람을 관찰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그냥 기상현상이나 화산재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러스킨은 전혀 다르게 봤어요. 그는 이 역병의 바람이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불신 같은 도덕적 오염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더러워진 하늘은 병든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는 아주 예언자적인 통찰이었죠. 정말 비극적인 건 이렇게 세상과 싸우는 동안 그의 내면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 시기에 반복적인 정신질환 발작으로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환각과 망상에 시달리면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는 공포를 수없이 겪어야 했죠. 그의 전기작가 콜링우드는 이걸 그의 마음속에서 몰아치는 실제 폭풍이라고 표현했어요. 세상과의 불화가 그의 섬세한 정신을 갉아먹으면서 결국 그를 무력하게 쓰러뜨리고 만 겁니다. 결국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치고 내면의 폭풍에 상처 입은 러스킨은 더 이상 현실에서 싸울 힘을 잃었습니다. 그가 택한 피난처는 바로 폭풍이 닿을 수 없는 유일하고 안전한 곳, 자신의 기억, 바로 과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오랜 친구인 놀턴 교수가 이런 제안을 해요. 힘든 현재는 잠시 잊고 즐거웠던 과거를 한번 글로 써보는 건 어때? 하고요. 이 격려에 힘입어 그는 자신의 마지막 위대한 문학작품이 될 자서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책에 지나간 것들이라는 뜻의 라틴어 프라이테리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프라이테리타는 그냥 자서전이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자기 치유를 위한 글쓰기였죠. 목적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첫째, 말년의 끝없는 고통과 실망에 대한 해독제로 오직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기억에만 집중하는 것.
둘째, 치열한 논쟁과 정신적 고통으로 얼룩진 시기는 일부러 빼고 아름다웠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만 기록하는 것. 셋째, 반복되는 정신질환으로 기억 전체를 잃어버리기 전에 소중한 과거를 붙잡아두려는 절박한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를 읽고 지나간 일들 속에 머물면서 그는 잠시나마 평화를 찾으려 했던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이 아니라 그가 기억하고 싶은 방식대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던 셈이죠. 이제 그의 인생에서 치열했던 싸움은 대부분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10년, 그는 브렌트우드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 길고 평화로운 황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1899년 그가 80살이 되던 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평생을 외로운 예언자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처럼 살았던 그에게 세상이 드디어 응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비판했던 세상으로부터 전국적인, 아니 국제적인 존경과 애정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왕세자였던 웨일스 공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네로라는 유명 인사들이 전부 서명한 축사가 전달됐어요. 그 내용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수십 년 동안 오해와 비난에 시달렸던 노년의 예언자에게 이 축사는 뒤늦게 찾아온, 하지만 더없이 따뜻하고 감격스러운 위로였을 겁니다. 그의 마지막 날들은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웠다고 해요. 더 이상 글을 쓰진 않았지만 정신이 맑을 때면 사랑하는 책들을 들여다보거나 주변 사람들이 읽어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월터 스콧의 소설처럼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즐거운 이야기들만, 그리고 절대로 불행하거나 슬픈 내용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정말 마지막 며칠 동안에는 러디어드 키플링이 쓴 배에 관한 책에 몰두했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세상의 폭풍과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이야기의 항구에서 마지막 안식을 찾고 있었던 거죠. 80세 생일을 보내고 약 1년 뒤 1900년 1월 18일 그는 독감에 걸렸습니다.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고 이틀 뒤인 1월 20일 그가 사랑했던 코니스턴 언덕으로 해가 지고 있을 때 브렌트우드 자택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의 격동적인 삶이 마침내 고요한 마침표를 찍은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영국 전역이 큰 뉴스가 됐습니다. 모두가 그를 애도했죠. 그리고 이제 그의 유산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는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가 죽자마자 나라에서 연락이 왔어요. 국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바로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어주겠다는 제안이었죠. 영국의 왕과 여왕, 위대한 시인과 영웅들이 잠들어 있는 바로 그곳에요. 그런데 러스킨은 생전에 전혀 다른 아주 명확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만약 여기서 죽으면 코니스턴에 묻어주게. 그에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기도와 성찰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제국의 권력과 허영이 모인 곳이었던 거죠. 평생 비판했던 그 중심부에 기념물로 눕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의 삶의 철학이 죽음을 맞는 방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죠. 그래서 가족들은 주가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그의 뜻을 따랐습니다. 장례식은 코니스턴의 작은 마을에서 그를 사랑했던 이웃들과 함께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는 거센 눈보라가 쳤지만 많은 마을 사람들이 교회 밖에 서서 그의 마지막 길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는 화려한 대리석 무덤이 아니라 작은 마을 교회 묘지 한쪽 구석, 그가 사랑했던 컴브리아의 흙 속에 묻혔습니다. 결국 제국의 심장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했던 작은 마을 코니스턴의 흙으로 돌아간 이 마지막 선택. 이건 그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위대한 삶의 진짜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국가가 세워주는 거대한 기념비일까요? 아니면 내가 발 딛고 선 작은 땅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헌신일까요? 존 러스킨은 자신의 마지막 선택으로 그 답을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